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요 2024년도 재정학 기출문제 36번서부터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6번은요 부의소득세제 나와 있습니다. 네거티브 인컴 텍스 해가지고요, 여러분 이거 소득세입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부자 할 때 부, 이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부라는 것은 마이너스 네거티브예요. 그래서 음의 소득세 이렇게도 번역을 하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일정 소득 미만이 되면요 오히려 플러스 텍스를 부과하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 텍스를 부과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맞습니다. 일정 소득 미만에는 보조금을 지급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근데 구조 자체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보시면 S라는 게 보조금의 크기인데요, M은요 기초수당이라 하죠. 그래서 이만큼을 먼저 지급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E라는 게 스스로 번 소득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스스로 번 소득이 이렇게 증가할수록, 스스로 번 소득이 이렇게 증가할수록 내가 받게 되는 보조금이 작아지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직접 세금 내는 게 아니라 받을 보조금이 작아지기 때문에 우리가 세금을 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다 형태를 쭉 보시면 여기가 E라고 하면요 여기가 S라고 할게요. 다양한 형태로 쓸 수 있습니다. 자, E가 제로일 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M, 얘 기초, 여기 나와 있는 수당이 되겠고요. 2가 증가할수록 요 t의 기울기로 보조금이 줄어들게 됩니다. 오케이? 이해 가시죠? 원래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내가 소득이 이렇게 증가한단 말이죠. 이렇게 증가할 때 보조금이 이렇게 줄어드는 거예요. 요만큼 줄어들고 자꾸 줄어들게 되네요. 그러니까 연두 색깔 표현으로 하면요 보조금이 줄어드니까, 자, 다시 뒤집어서 보세요. 내가 받는 보조금이 줄어드니까 세금을 내는 거야. 이해 가시겠습니까? 만약에 요건 어떻게 돼? 요거 이렇게 되는 건, 그치, 받는 보조금이니까 어쨌든 내가 받는 보조금이 작아지지만 이만큼 보조를 받게 되는 거죠. 자, 이거 또 다른 형태로도 그리기도 하죠. 우리 어떻게 합니까? 스스로 번 소득 이렇게 하고요, 여기다 가처분 소득을 놓습니다. 가처분 소득, 디스포저블 인컴이라는 것은, 자, 뭐가 가처분 소득이야? 그렇지, 내가 스스로 번 소득에서 보조금이 어떻게 되는가, 요거 더한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 보조금이 아예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45도 형태가 될 거예요. 이해 가세요? 스스로 번 소득만큼 이만큼 내가 보조금이 없으니까 스스로 번 소득만큼 이만큼 내가 가처분 소득 쓸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내가 보조금을 받게 됩니다. 스스로 번 소득이 없어도 보조금을 받게 되면 이렇게 색깔 맞춰볼까요? 이렇게 M이 되겠고요. 보조금이 점차 줄어들긴 하지만 이렇게 언젠간 없어집니다. 여기 상황에서 분기점이라 해서 없어지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내가 스스로 번 소득에다 요거 보조금으로 표현하면 이게 바로 보조금 아니겠습니까? 스스로 번 소득이 이만큼 있고 보조금을 더 받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보통 교수님 교과서에, 그래서 우리 교과서에도 이렇게 설명이 나와 있죠. 부의소득세를 적용할 때 이런 식으로 돼서, 물론 이제 여기서는 양의소득세가 부과되면 이렇게 내려가는데 여기까지는 좀 하진 않죠. 그래서 여기서 끝, 이렇게 끝이고요. 하나만 더 할게요. 여러분, 조세 파트에서 선형누진세 파트 생각해 보시면은요, 자, 이렇게요. 수평축이 여가라고 할게요. 여가. 여기가 우리 M이라고 많이 써서 소득이라고 합시다. 소득. 만약에 이렇게 부의소득세가 적용되지 않는 그런 경우에는요, 내가 이런 식으로 만약에 이게 24시간 내가 놀게 되면 소득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내가 여가를 줄인다? 그럼 이게 뒤집어 가는 거야, 뒤집어서. 요거 이해되세요? 이해되세요? 여기 내가 스스로 번 소득이 점차 증가해요. 이쪽으로 갈수록. 자,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부의소득세를 부과받게 되면은 여기 부분이 이만큼 올라갑니다. N만큼. 이게 비근로소득이라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 보조금이 점차 줄어들어 이렇게 줄어듭니다. 이렇게 너무 두껍게 그렸나? 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게 보조금이 점차 줄어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해 가세요? 자, 그래서 세 가지로 표현했어요. 여기다가 표현한 거는 보조금으로 직접 표현을 했고요. 여기다가는 내가 처분 가능한 소득, 스스로 번 소득에 대해서 이걸 뒤집어서 여기다 올렸고요. 이거는요, 우리가 노동에 미치는 효과 할 때 여가를 표현하잖아요. 그랬을 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 부분이 이렇게 올라가는 네거티브 인컴 텍스, 이게 바로 저 조세에서는 선형 직선이죠. 누진세, 요거랑 같은 메커니즘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만약에 텍스로 직접 표현하면 또 어떻게 나타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를요, 다양한 시각에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 만약에 텍스라고 할게요. 텍스. 여기 내가 스스로 번 소득이야. 근데 스스로 번 소득이 일정 소득 미만이 되면은요, 세금을 안 내요. 그래서 여기 일정 소득 미만이 되면 여기 마이너스 N만큼 이렇게 되고요. 이런 식으로 되다가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양의 소득을 부과합니다. 여기는 바로 이렇게 내려간다라는 얘기가 바로 뭐가 되냐라고 하면은 이게 선형 누진세지. 그래서 선형 누진세를 여가와 소득 평면에 나타내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 어떻게 됩니까? T는 마이너스 M에다 플러스 뭐 세율 얼마에다 스스로 번 소득,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겠죠. 오케이? 자, 요 정도 보시고요. 자, 우선 기억 보시면 재원이 고정돼 있는 상황에서요. 아니, 돈이 정부의 재원이 고정돼 있어요. 그런 상황인데 그게 바로 이제 보통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상황이죠. 정부가 기초수당을 올리려고 합니다. 기초수당 M을 증가시킨다라고 하면요. 이게 바로 어떻게 돼? 기초수당이 바로 공평성과 관련된 거 아니겠습니까? 공평성을 높이려고 한다, 이겁니다. 근데 여러분, 저소득층을 도와주기 위해서 기초수당을 높이려고 하면은, 보조금액을 더 높이려고 하면은 돈이 어디서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정치인들이 그냥 뭐 이것저것 기본소득, 기초수당 올려줄게요 하는데, 거기에 늘 얘기할 때는 저기요, 궁금한데요,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겁니까? 그 얘기는 아무도 안 해. 그냥 어떻게 되겠죠? 뭐 이렇게 뭐 똑똑한 공무원들이 어떻게 하겠죠?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세율을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재원을 마련해야죠. 보조금을 위한 재원을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세율을 올리게 되는데, 여러분, 한계 세율을 올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초과 부담이 세율의 제곱으로 발생하는 거, 효율성이 어떻게 돼요? 효율성 측면에서 맞습니다. 얘가 떨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기초수당을 올려서 공평성을 높이려고 하면 세율을 올려서 효율성이 떨어지는 방법밖에 없다. 이렇게 두 개는 상충적인 관계를 갖게 됩니다. 자, 우선 기억은 맞는 얘기고요. 비범주적 보조금 의무로 범주를 정하는 게 아니란 뜻입니다. 카테고리컬 해가지고 우리 지방재정조정제도 할 때 우리 기본서에 보면 제가 카테고리 범주적 조건을 다는 거예요. 이거는 현금으로 보조해 주는 거니까 말 그대로 범주를 정하지 않는 보조금이 되는 것이고요. 조건이 없어요. 지금 이 사람이 어떻게 일정 소득 미만이면 다 수혜 대상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격심사가 없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요게 조금 헷갈릴 수도 있긴 하지만 뭐 OX 이렇게 정리하시면 맞출 수 있고요. 자, D급 볼게요. 소득의 재분배 효과는 한계 세율이 낮을수록 커진다? 아니요. 지금 계속 얘기한 것처럼 한계 세율은 여기 나와 있는 효율성과 관련된 얘기고요. 소득의 재분배 효과는 뭐와 관련돼 있다? M과 관련돼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의 재분배는 M과 관련돼 있는데, 근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요거 기억하고도 연관 지을 수 있는데, 소득 재분배를 위해서 기초수당을 올리려고 하면은 어쩔 수 없이 여기 나와 있는 한계세율을 올릴 수밖에 또 없습니다. 우선 바로 본다 그러면
소득 재분배 효과는 한계세율과는 직접 관련은 없고요. 그리고 기억에 비추어 봤을 때는 한계세율을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디귿을 먼저 제거하시게 되면 다 날아갑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지금 다 잠깐 말씀드렸는데 비범주적 보조금 이거 나 안 배운 것 같은데 걱정하지 마시라고요. 디귿만 날리게 되면은 기역 니은이니까 기역 니은은 관련이 없어요. 그래서 리을하고요 미음 중에서 맞는 게 있는가? 하나라도 맞으면 답은 그냥 4번으로 가겠죠. 자, 리을 한번 보시면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는데 여러분들이 특히 재정학은요 정확하게 내가 무엇을 알고 정확하게 무엇을 모르는지만 명확하게만 아셔도요 자신의 실력보다 그러니까 실전에 가면 점수가 잘 나오는 분들이 꽤 있는데 그게 이런 센스를 이용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아니 그럼 어떻게 하면 센스가 늘어납니까? 기초를 많이 풀어보셔야죠.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는데 어느 정도 기본 강의 듣고 객관식 강의를 들어서 파트별로 문제를 풀었다 그러면 요 기출 문제집을요 계속 돌리세요. 하루에 20문제씩. 괜찮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는 2017년도 1번부터 20번까지 오늘 풀어봐야지. 그럼 한 20분 동안 풀어보고 해설 보거나 제 강의를 들으면서 빠르게 해서 정리하시고 끝! 내일은 21번부터 40번까지 보고 그럼 이틀에 한 회분씩 끝나잖아요. 그러면 우리 요 책이 2011년부터 2024년까지니까 많아 보이는데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보면은요 그 문제가 그 문제라는 걸 자신감을 확보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게 이제 어느 정도만 딱 되시면 재정학은 하산하셔도 돼요. 그럼 안정적으로 한 8, 90점 이상 점수를 획득할 수 있고요. 남는 시간은 그러면 계속 세법하고 회계학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시겠죠? 자, 다시 리얼 볼게요. 한계세율이 높을수록 근로의욕은 낮아진다. 그쵸? 그래서 우리가 초과부담이 발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답은 그냥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미음, 여가가 정상제일 경우에 소득효과와 대체효과 모두 여러분 이거 되게 유명한 지문 아니겠습니까? 네거티브 인컴 텍스에서는요 이런 상황이 된단 말이죠. 예산선이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변했습니다. 우선 첫 번째 여가의 가격이 어떻게 됩니까? 대체효과는 여가의 가격이 하락하게 되는 것이지. 그럼 여가의 소비가 증가하게 되고요. 그럼 노동 공급이 감소하는 거죠. 오케이? 자, 그 다음 소득 효과는 어떻게 됩니까? 실질 소득이 증가하는 거 보이십니까? 여가는 아무 얘기 안 하면요. 정상제다 이렇게 상정하죠. 물론 문제에서 이렇게 주기도 합니다. 그럼 내가 실질 소득이 증가하니까 여가가 증가합니다. 여가의 가격이 싸지니까 여가가 증가해요. 그래서 유명한 지문이죠. 대체효과, 소득효과 모두 근로의욕을 저해한다. 그리고 이게 EITC에서 어디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쵸? 보조금이 점차 줄어들게 되는 점감 구간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이해 가시죠? 네, 어렵지 않은데 되게 중요한 지문이라서 우리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37번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민간의 보험시장에서 발생하는 역선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맞아요. 국민연금은요 가능한 한 모두 강제 가입하도록 만들기 때문에 역선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맞아요.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발생하게 되는 나태, 열정을 다해서 할 만한 조심조심 그런 좀 주의 의무가 떨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역선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만 도덕적 해이 문제까지 해결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가야 되고요. 자, 재원을 조달하는 방식이 어떻게 있습니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적립 방식이라는 건 뭐예요? 내가 돈을 번 걸요. 일부 조금씩 기금을 만드는 거야. 적립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또 하나의 방법이 적립 방식에 따르면 이게 세대 간의 재분배 효과는 없어요. 세대 내의 재분배 효과는 발생할 수 있어요. 언제나. 근데 여러분 부가 방식일 때요. 세대 간의 오지 모형이죠. 오버래핑 제너레이션 모델입니다. 자, 오지 모형에서는요. 이렇게 현재 세대, 일하는 세대와 노년 세대가 이렇게 중첩돼 있죠. 그래서 이게 세대가 중첩된 모형이다.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데 이때는요. 부가 방식 적용을 하게 되고요. 부가 방식을 적용하게 되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세대 간의 재분배의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게 됩니다. 세대 간의 공평성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오케이, 이해 가시겠습니까? 그래서 적립 방식으로 충당하면 아니고요. 부가 방식으로 충당할 때 세대 간의 공평성 문제가 발생합니다. 자, 2번 쉽게 알 수가 있고요. 자, 국민연금 제도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저축에 미치는 효과가 제일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암기하셔야 됩니다. 자산 대체 효과라 하죠. 자산 대체 효과만 대체하는 거니까 저축을 줄이게 돼요. 대체 효과 이외에 나머지 효과, 은퇴 효과, 인식 효과 이런 거 있잖아. 상속 효과 이런 모든 기타 등등의 효과는 저축을 증가시킵니다. 오케이? 답 찾는 거 되게 쉽죠? 자, 근데 여기 보니까 대체 효과가 은퇴 효과보다 작다면 이렇게 된 거야. 은퇴 효과가 크기 때문에 개인의 저축은 증가한다. 기타 효과가 더 크기 때문에 그렇죠. 오케이? 자, 지금 말씀드린 자산 대체라든가 이런 은퇴 효과, 인식 효과, 상속 효과 이거 외에 여기에 말하는 국민연금에 대한 소득 효과 이건 진짜 말 그대로 노동에 미치는 효과일 때 소득 효과는 우리 내가 생애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국민연금에 가입했네요. 나의 실제 소득이 증가한 거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여가라는 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청산제라고요. 자, 그러면 여가가 증가하죠. 그럼 노동공급은 감소한다라는 거 맞는 표현이죠. 오케이? 자, 그리고 5번도 맞아요. 세대 내 재분배. 이거 세대 간, 세대 내 이렇게 나눠서 보셔야 됩니다. 세대 간의 공평성 문제는요. 이렇게 부가 방식일 때는 발생하고요. 적립 방식일 땐 발생하지 않죠. 근데 세대 내 재분배 문제는 부가 방식이든 적립 방식이든 다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국민연금 제도를 설계할 때요. 내가 좀 돈 좀 많이 벌어서 많이 기여했으면 많이 가져가는 것도 세팅돼 있지만 우리가 평균, 전 국민의 평균, 그러니까 평균보다 소득이 좀 낮은 사람은 평균에 맞춰서 또 제공되는 그렇게 디자인하기 때문에 그래서 공평성 효과도 세대 내의 공평성 효과도 약간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넘어갈게요. 자, 다음 38번. 자,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여러분 1번에 나와 있는데 정부의 개입 정도가 국민보건서비스 방식 아니 국민보건 약간 느낌 자체가 이게 뭐 번역이 그렇긴 한데 그냥 약간 이미지로 보세요. 국민 전체의 보건 서비스를 위해서 약간 국가가 모두 관여하는 약간 느낌이 약간 공산주의 북한 약간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이거의 정반대가 그냥 말 그대로 민간에서 알아서 하는 거야. 민간 보험식으로 알아서들 하세요. 약간 그렇게 되는 것이고 우리나라는 아예 민간에 맡기는 거랑 국가가 100% 개입하는 거 중간에 위치해 있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사회보험 방식 이렇게 있어서 이 중간쯤이 사회보험 국가가 이렇게 다 하는 거 아니지. 그래서 방식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미지로 이렇게 체크를 하시고요. 자, 그래서 1번에 보시면 정부의 개입 정도가 국민보험 방식보다 강하다. 아닙니다. 그거보다는 좀 약하지. 자, 그 다음에 공동보험이라고 해서 자, 코인슈어런스 해서 모두 같이 보험에 다 같이 가입하도록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의료 서비스 소비 과정에서 국민연금제도, 건강보험제도 마찬가지인데요. 역선택의 문제는 해결할 수 있어요. 근데 앞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도덕적 해이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완전히 해결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표현 자주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부분 긍정, not always 부분 부정 그런 표현. 그래서 약간 부분적으로는 제거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 표현이 완전히 제거한다? 그럼 틀리고요. 완전히 제거하는 것은 아니다? 그럼 또 맞고요. 약간 국어 말장난이죠. 그래서 이게 언제나 출제하시는 분들도요. 우리나라 말을 이렇게 뭐 늘 잘한다고 볼 수는 없으니까 저도 잘 못하고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뉘앙스가 가능한 한 단문으로 해서 깔끔하게 전달하려고 하지만 이 전달이 좀 애매할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약간 복수 정답 같은 게 많이 생길 수 있는데
약간 그러려니 하셔야 돼요. 만약에 이렇게 우리나라 말 문제로 하는 건 난이도를 좀 낮게 쉽게 좀 그나마 해주려고 하는 건데 이거 표현이 좀 애매하지 않습니까? 자꾸 이러다 보면 깔끔한 건 뭐예요? 수학, 술이죠. 계산 문제로 가면 깔끔하거든. 그러니까 그냥 약간 좀 이상하면 약간 속어법을 해서 그러려니 하면서 풀어나가시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 5번. 조세제도에서 의료비 지출에 세액공제하는 것은 세액공제는 약간 저소득층이 혜택이 좀 크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의료비 지출 같은 경우 우리나라가 의료 시스템이 잘 돼 있잖아요. 그래서 공평성과 관련이 있다. 오케이. 요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39번. 자, 정부 지출 관련한 학자 이름 나와 있는 것이죠. 한 번쯤 출제가 되죠. 자, 보멀 효과. 보멀은 뭐라 그랬습니까? 네,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정부가 생산 공급하는 이 서비스예요. 정부는 주로. 근데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생산성이 급격하게 확 올라가기 어렵다 그랬죠. 그래서 보멀의 비용병이라고 얘기했죠. 자, 우리가 뭐 노트북, 전자제품, 현대자동차 퀄리티라든가 생산성이 팍 올라가게 되니까 뒤집어 얘기하면 비용이 떨어지는데 서비스 측면에서는 비용 절감을 하기가 어렵단 말이야. 사람이 직접 하니까. 물론 나중에 비대면으로 해서 로봇가 막 이래버리면 이제 확 낮춰지는데 그땐 공무원은 확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아무튼 자, 정부가 생산 공급하는 게 서비스가 대부분 많은데 비용이 상대적으로 빠르게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 그래도 공무원들 여러 가지 월급이나 연봉이 딴 데 민간보다 낮아가지고 공무원의 인기가 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인데 그분들도 되게 고생하시기 때문에 민간의 수준에 맞춰줘야 되잖아. 근데 주로 서비스다 보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비용이 상대적으로 많이 들어가게 되는 그런 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다음에 피코크 와이즈만은요. 사회적 혼란기 요게 들어가 있는 거죠. 오케이? 자, 여기서 정부 지출의 증가를 인내합니다. 용인합니다. 참습니다. 오케이? 인내하고 참고 약간 그러면서 성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한 단계 각성하는 분위기로 인해 가지고 정부 지출이 증가하게 되고요. 다음 3번. 경기 침체 등으로 민간의 한계 소비 성향이 줄어들게 되면은 정부 지출에 대한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계 소비 성향이 줄어들잖아? 소비를 잘 안 하잖아?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경기 침체로 인해 가지고 뭔가 불확실성 때문에 사람들이 소비를 안 하잖아요? 그러면 물건이 안 팔리겠죠? 안 팔리니까 공장의 가동률도 줄어들게 되겠고요. 공장의 가동률이 줄어들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겠습니까? 그래요. 실업자가 많이 생기게 되고 그들이 돈을 벌지 못하면 또 다시 허리띠를 졸라매고 악순환이 발생합니다. 자, 그래서 이때 정부 지출에 의한 국민소득의 증가 크기는 줄어들게 된다. 그러니까 정부 지출, 이게 케인즈가 얘기하는 게 그거죠. 수요의 측면에서 수요 측면을 강조하는 측면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케인즈는 뭐라 그랬습니까? 소비를 하지 않고 저축하는 게 악덕이고요. 소비가 미덕이다. 이렇게 강조를 하게 됩니다. 오케이, 뭐 그 정도 보시고요. 다음 4번. 민간의 한계 소비 성향이 일보다 작은 경우 정부 지출 증가에 의한 국민소득의 증가분이 정부 지출의 증가분보다 크게 된다. 그렇지. 여러분 이게 승수효과 아니겠습니까? 지금 얘기한 것처럼 정부 지출 증가에 의한 국민소득의 증가분이 그리고 정부 지출의 증가분보다 그러니까 정부 지출에 의한 국민소득의 증가분이 정부 지출보다 크죠. 어떻게 몇 배 이상 크다. 그게 승수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쓸게요. 얘는 M이라고 할게요. M. 승수배만큼. 그래서 이게 5배다라고 하면은 정부 지출을 100 증가시켰을 때 국민소득은 500 이렇게 증가하고요. 여러분 승수 공식도 잘 머릿속에 암기하고 계시죠? 가장 기본적인 승수 공식은 1 위에 거랑도 연결돼 있는데 한계 소비 성향분의 1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한계 소비 성향이 가능한 한 커야지 이 MPC가 커야지 승수는 커지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자, 이런 것들은 이제 거시적인 얘기이고 정부의 지출 관련한 그리고 케인즈의 총수요 관리 정책의 승수 효과 그거와 관련된 것이고요. 5번 브라운 잭슨 중위 투표자 여기까지는 오케이.
미시적으로 접근하는 거죠. 중위투표자의 공공서비스에 대한 어떤 선호를 얘기하는데 소득 탄력성이 크면 얼마보다 크다? 1보다 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정부 지출이 증가한다라는 그거까지는 약간 괜찮아요. 리바이던 가설 이러면 안 되지. 리바이던 가설은 누굽니까? 부캐넌. 이해 가시죠? 부캐넌이 리바이던 가설 대의제의 어떤 특성에 입각해 가지고요. 정부 부분은 자꾸자꾸 스스로 팽창하는 그런 속성을 지니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러니까 이쪽 파트는요. 학자 이름을 틀리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약간 뭐 3, 4번도 학자 이름으로 집어넣었으면 좋긴 했겠는데요. 그건 뭐 전통적으로 과거에 많이 출제가 되었고요. 이런 식으로 나온 거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40번. 자, 공공사업의 비용 편익 분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보시면 무형적인 편익과 비용도 당연히 분석 과정에서 모두 고려해야 되는 거죠. 이거 당연한 겁니다. 모두가 들어가긴 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편익과 비용 당연히 고려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려할 때 약간 자의적인 추정하는 측면이 들어가니까 자의적인 문제가 들어갈 수는 있겠습니다. 자, 2번 사회적 할인율이 높아질수록 R이 높아진다라고 하면 사업 초기에 편익이 집중된 사업이 유리해진다. 맞죠? 만약에 똑같은 편익이 있다 그러면 저 10년 후, 20년 후에 발생하는 편익은요. 디스카운트를 하게 되기 때문에 사회적 할인율이 만약에 높아지게 되면 먼 미래에 발생하게 되는 어떤 편익이 확 작아지게 됩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이 사회적 할인율이 높다라는 얘기는요. 디스카운트를 크게 얘기하는 거니까 시간으로 따지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현재 시간 선호율을 나타낸다. 이렇게 시간 선호도, 선호율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다음 3번이 좀 애매한데요. 사업 기간이 긴 사업인 경우에 나중에 발생하는 편익을 적절하게 평가하기 위해서 낮은 할인율을 적용해야 된다. 아니요, 여러분. 사실은 사업 기간이 굉장히 길어. 오케이? 그때 나중에 발생하는 편익이라 해서 적절히 평가하기 위하면 그냥 똑같은 할인율을 기회비용을 적용을 해야죠. 먼 미래에 발생한다 해가지고 일부러 낮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원래 출제하시는 분께서는요. 민간 사업이 아니라 이 공공사업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공공사업은 우리 어떻게 됩니까? 여러 가지 사회에 미치는 이로운 외부성이라든가 뭐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무형에 이렇게 포함시키지 못하는 그러한 이로운 편익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 가지고요. 소득 재분배 효과라든가 그래서 공공사업 할 때는요. 가능한 한 좀 낮게 채택 가능성을 높이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할인율을 낮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이유가 사업 기간이 길기 때문에 그건 아닌 거지. 그래서 사실은 약간 표현 자체가 사업 기간이 긴 사업이라 해서 약간 그래서 3번이 원래 좀 출제하신 분은 틀리게 하려고 그랬는데 표현 자체가 좀 애매해 가지고요. 그래서 그냥 다 그냥 맞는 걸로 처리를 해버리긴 했습니다. 다음 4번. 조세가 부과된 제품을 사업의 투입물로 사용했을 때 이 조세를 비용 계산 시 제외해야 된다. 여러분 공공사업 할 때요. 조세가 부과될 때 이것도 조금 더 봐야죠. 이 조세를 비용에서 처음엔 그냥 아예 빼버려가. 왜냐면 내가 세금 거두게 되면 이 세금이 우리 얘기했죠. 트럭 같은 거 만약에 3천만 원짜리 트럭을 내가 정부가 사용해서 뭐 조달해서 그걸 가지고 공공사업을 일으킨다 합시다. 근데 거기 500만 원의 세금이 들어가면 어차피 그거 조세 수입은 나한테 들어오는 거니까 그거 같이 고려해서 계산하는 게 낫다. 뭐 그런 걸 본 기억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거랑 똑같은 걸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5번은 공공투자로 인해서 발생하는 위험 고려해야죠. 근데 에로 린드 정리라고 들어보셨잖아요. 우리 시험에 자주 나오죠. 다수의 많은 사람들에게 n분의 1로 나눠지게 되면은 이게 분할되면은 이 위험이라는 게 n분의 1로 배치장도 맞들면 낫다처럼 하게 되면 사실은 우리가 위험하긴 하지만 우리 비행기라든가 배 같은 거 탔을 때 사고 날 위험은 있죠. 근데 그 많은 비행기가 다니지만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용할 때 우리한테 충격은 크니까 사실 뭐 두렵고 그렇긴 한데 뭐 이륙하고 착륙하고 할 때 근데 n분의 1로 분할하면 약간 우리는 무시하고 어떤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에로우 린드 정리
이렇게 해가지고요. 결론이 뭐다? 위험 고려할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할 때, 그러니까 다 모두 정답 처리했기 때문에 다 맞는 거지만 가볍게 이렇게 이런 문제가 출제됐구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자, 이 정도 정리하시죠. 자, 거듭 말씀드린 것처럼 기출문제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실력이 올라가면은요, 이렇게 연도별 기출문제를 통해 가지고요, 2022년, 2020년 해가지고 1번서부터 쫙 20문제씩 푸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늘상. 그래야지 전 범위를 빠르게 우리가 회독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다가 비용 편익 분석 내가 갑자기 잘 이해가 안 되네. 그럼 객관식 여러분 갖고 계신 제 책에 보시면 같은 파트별로 유형별로 모아놨잖아요. 그래서 그걸 통해 가지고요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이해 가시겠죠? 자,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